달빛 여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신분이 곧 운명이던 조선 중기 양반과 상민의 경계가 칼날보다 날카롭던 시절이었지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 돌다리 근처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개를 뚫고 보니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돌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치마폭 사이로 핏자국이 선명했고 여인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그 시각 산에서 나무를 하러 내려오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나무꾼 만석이었지요. 만석은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호랍이 신세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나무를 나르며 단단해진 어깨, 그리고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저 친구는 착하기만 하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구먼. 하지만 만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지요. 만석이 돌다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비로소 쓰러진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은 비록 찢기고 더러워졌지만 그 옷감에 지리며 바느질 솜씨가 범상치 않았지요. 양반과 규수가 입을 법한 고운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고운 손, 그 손에는 낡았지만 정교하게 새겨진 은비녀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지요. 여인의 얼굴은 핏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고운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무언가 끔찍한 일을 겪고 이곳까지 도망쳐 왔다는 것도 말입니다. 만석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반과 여인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여인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지. 만석은 여인의 손목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남아 뛰고 있었지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등에 지고 있던 나무짐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여인을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부디 살아만 계시오. 이 만석이 꼭 살려드리겠소. 만석은 여인을 업은 채 자신의 초가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새벽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아무도 이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지요. 만석의 초가집은 마을 끝자락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낡고 누추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 안에 만석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나게 산에서 캐두었던 약초를 꺼내 물에 달이기 시작했지요. 여인의 상처를 씻어 내고 약초를 발랐습니다. 찢어진 옷자락을 정리하고 자신의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부엌에서는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 숟가락씩 여인의 입에 죽을 떠 넣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이 죽 한 그릇이면 기운이 돌아올 것이오. 밤새도록 만석은 여인 곁을 지켰습니다. 약한 등잔불 아래서 여인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그렇게 사흘 밤낮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여인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여인은 낯선 초가집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만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돌다리 근처에서 쓰러져 계시기에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편히 쉬시오. 여인은 만석의 온화한 눈빛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저는 설아라고 합니다. 양반가의 시집을 갔으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설아의 남편은 죽기 전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그 유서를 빼앗으려 했고 설아가 거부하자 급기야 그녀를 없애려 했다는 것이었지요. 절벽에서 밀쳐 죽이려 했습니다. 간신히 도망쳤으나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설아가 회복되어 가면서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가 양반집 여자를 집에 들였다더라. 그것도 과부라던데 혼자 사는 사내 집의 과부라니 꼴이 말이 아니지.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수군거렸고 주막에서는 사내들이 수상쩍은 눈초리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더욱이 설아의 고운 얼굴이 드러나자 마을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았지요. 질투 어린 눈빛과 음흉한 욕망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를 어찌 저런 천한 놈이. 저 여자 분명 도망친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곳에 쓰러져 있겠나. 만석은 이 모든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아가 상처받을까 걱정스러울 뿐이었지요. 설아 역시 창틈으로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인께 누만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이만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시댁에서는 아직도 찾고 있을 것이고 친정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설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없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이 따갑더라도 안전하게 몸을 숨길 곳을 찾을 때까지만 여기 계십시오. 만석의 진심 어린 말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만석의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주고 마당을 쓸고 맛있는 밥을 지어주었지요. 만석은 여전히 산에 나무를 하러 갔고 저녁이면 땀에 젖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설아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만석의 초가집에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마을에는 부유한 유지의 아들 석균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석균은 집안 재산 덕분에 마을에서 한 가닥하는 인물이었지만 그 성품은 탐욕스럽고 교활하기 짝이 없었지요. 석균은 우연히 만석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설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설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저런 여자가 천한 나무꾼의 집에 있다니. 석균의 눈에는 탐욕이 이글거렸습니다. 설아의 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고운 옷차림과 말씨에서 풍기는 양반가의 기품이 그의 욕심을 자극했던 것이지요.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양반가와의 연줄도 생길 것이고 명성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석균은
그날부터 만석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아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리며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지요. 만석도 설아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 석균이 술에 취한 채로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복의 나무꾼, 자네 같은 천한 것이 어찌 양반집 교수를 집에 두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균은 더욱 큰 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내가 은 10냥을 주겠네. 그 여자를 나에게 넘기게. 순간 잔치는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설아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요. 석균은 은 10냥을 꺼내 만석의 앞에 던졌습니다. 가난한 자네에게는 큰 돈일 거야. 어서 받게. 하지만 설아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팔고 살 물건이 아닙니다. 진심이 없는 부귀는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설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석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지요. 두고 보자.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석균은 이를 갈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석균은 마을 곳곳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저 여자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더라. 분명 어디선가 도둑질한 물건을 숨기고 있을 것이야. 그 여자가 쥐고 있던 은비녀를 봤나? 저건 분명 훔친 것일 거야. 주막에서,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석균의 거짓말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석균은 심지어 이웃 고을의 포졸들에게도 뇌물을 주며 이렇게 말했지요. 도망친 죄인이 저 마을에 숨어 있습니다. 꼭 잡아 주십시오. 만석과 설아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누군가는 돌을 던지기까지 했지요. 설아는 자신 때문에 만석이 고통받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여전히 변함없이 설아를 지켜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소. 하지만 석균의 음모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도 없이 어두웠습니다. 만석은 산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설아는 홀로 초가집에 남아 있었지요.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집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저 여자다. 잡아라. 설아는 비명을 지르며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한 사내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지요. 조용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설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은비녀로 사내의 손을 찔렀고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지요. 바로 그때 만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감히 누가? 만석은 도끼를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명의 사내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만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만석은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설아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요. 설아, 어서 도망치시오. 마을로 가서 도움을 청하시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을 깨우러 달려갔지요. 사람 살려요. 도와주세요. 설아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만석은 3명의 사내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빼앗긴 만석은 나무 몽둥이 하나로 그들을 막아내고 있었지요. 이놈들, 너희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다 알고 있다. 사내 중 하나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칼날만이 차갑게 빛났지요. 만석은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설아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설아 마님께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설아가 앞장서서 외쳤지요. 저 자들입니다. 저 자들이 저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불빛에 놀란 사내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마을 장정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결국 3명의 사내는 모두 붙잡히고 말았지요.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설아는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은인, 정신을 차리십시오. 만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마님께서 무사하시니. 마을 사람들은 붙잡힌 3명의 사내를 마을 회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을 이장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느냐?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사내들이었지만 곤장을 맞기 시작하자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석균 나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 여자를 납치해 오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석균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전주에서 왔습니다. 김진사 댁의 둘째 도련님이 저희를 먼저 고용했었지요. 설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진사 댁이라니 제 시댁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도련님께서는 형님을 독살하신 후 마님을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서를 빼앗아야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면서 말이지요. 순간 마을 회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설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병사한 것이 아니라 동생의 손에 독살당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유서는 어디 있습니까? 둘째 도련님이 서재에 숨겨두셨을 것입니다. 찾지 못하면 저희도 죽는다며 협박하셨지요.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즉시 인근 고을 수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후 관아의 포졸들이 전주 김진사댁으로 향했고 둘째 도련님은 체포되었지요. 서재를 뒤지자 과연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아내 설아에게 물려준다. 동생은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더 이상 욕심내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남편의 시신을 다시 살펴본 결과 독약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도련님은 결국 형을 독살한 죄와 형수를 살해하려 한 죄로 유배형을 받게 되었지요. 설아는 모든 누명을 벗고 막대한 재산의 정당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전주의 큰 기와집, 논밭 수십 마지기, 그리고 금은보화까지. 하루아침에 설아는 부유한 과부가 된 것이었지요. 관아에서 돌아온 설아를 만석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지요. 설아도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준 그 사람,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대해준 그 사람을 말이지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양반가의 부유한 과부였고
만석은 여전히 가난한 나무꾼이었으니까요. 설아는 전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지요. 상속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 마을을 위해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의심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았을 뿐이지요. 설아는 마을 한가운데 서당을 지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훈장을 모셔왔지요. 또한 곡식을 저장할 큰 곡간을 세워 흉년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과부들과 홀로 된 노인들을 위한 집도 지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의심하고 배척했던 여인이 오히려 마을의 은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설아마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설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설아의 눈은 여전히 만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초가집 앞에서 망설이는 만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설아는 조용히 결심했지요. 어느 봄날 마을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설아가 만석에게 혼인을 청한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양반가의 부유한 과부가 천한 나무꾼과 혼인한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설아는 만석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인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 주셨고 진심으로 대해 주셨지요. 부귀보다 귀한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마님과 저는 신분이 다릅니다. 제가 감히. 하지만 설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은 세상이 정한 것일 뿐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은인께 향해 있었지요.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예식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복을 보내주었지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설아와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만석이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날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진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준 날이었으니까요. 진심은 신분보다 강하구나.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혼인 후 만석과 설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나무만 하는 가난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설아가 물려받은 논밭을 함께 일구며 훌륭한 농부로 성장해 갔지요. 하지만 만석은 본래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농사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달려가 도왔지요. 만석이는 진짜 선비보다 더 선비 같은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만석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 역시 마을의 큰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지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었지요. 특히 마을의 젊은 여인들에게는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자도 글을 알아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석교는 그 사이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납치 사건에 공모한 죄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다른 고을로 유배를 떠났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만석과 설아가 있었지요. 두 사람의 선행은 마치 샘물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해가 흘러 만석과 설아 사이에는 아이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우직하고 성실했고, 둘째 딸은 어머니를 닮아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설아가 세운 서당에서 두 아이는 다른 마을 아이들과 함께 글을 배웠습니다. 신분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만석은 서당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만석과 설아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그 목숨이 마을 전체를 살렸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만석과 설아처럼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요. 설아가 처음 쓰러져 있던 그 돌다리는 이제 인연의 다리라고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선한 인연의 소중함을 떠올렸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 만석과 설아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평생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설아의 말에 만석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께서 제 삶의 빛을 비춰주셨지요. 두 사람의 손이 포근하게 맞닿았습니다. 석양빛이 그들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지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 만석과 설아에게는 흰 머리가 성성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지요. 그들이 세운 서당에서는 이제 손주 세대가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웃 고을에서 온 선비였는데 만석과 설아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르침을 청하러 온 것이었지요. 어르신, 신분이 다른 두 분이 어떻게 이토록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신분도 이익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설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오지요. 젊은 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선택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그 선택이 어떻게 마을 전체를 바꾸었는지를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복을 부르고 진심은 결국 세상의 벽을 넘는다고 말이지요. 만석과 설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해줍니다. 신분과 재산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며 선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